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치 확인용 손목 밴드를 도입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것으로 전해져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할 거라며 여지를 열어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오늘 새벽 병세가 악화돼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목 밴드를 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 밴드를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안상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장소 무단 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수사 중인 사람은 75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루에 수차례 전화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아예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현 시점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정부는 보다 강화된 방식인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팔찌 형태의 손목밴드는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격리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제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난 5일부터는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이 세졌지만 이후에도 하루 2건씩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선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인 동의를 받고 시행하자는 의견, 인권 침해 논란이 우려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 등 찬반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또 지금 국내 자가격리자가 4만 명이 넘는데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할지 또 관리는 잘 될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홍콩에서 이 손목 밴드를 이미 도입을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됐는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은 지난 2월 3일 처음 손목 밴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착용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는데 직후엔 기술적인 문제로 손목 밴드의 3분의 1만 작동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놓치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It's a procedural handling problem at the airport. Huge number of people, a lot of confusion. 타이완에서도 전자팔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권한 문제 등이 제기돼 현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절차적 문제 외에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검역에서 사용되는 자가격리 앱만 해도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이유입니다. 현재 그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동의에 기반해서 이제 기인한 데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46,566명.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 추세를 볼 때 그 숫자가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목밴드를 도입한다 해도 비용과 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기존 격리자에게 소급 적용할 건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렇게 손목 밴드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에 다녀오면 2주 동안 밖에 나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또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니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쓰레기를 버리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관리사무소까지 찾은 이 남성. 자신이 수령자 명단에서 빠진 걸 항의하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스크를 메고 한다고 방송을 하니까 받으러 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명단에 없으니까 좀 본인이 자가격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 중구에 사는 30대 남성은 지난 2일 필리핀에서 들어와 부산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다음 날부터 친구 원룸을 찾아가 친구 5명과 술을 마셨고 편의점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자가격리를 어긴 내용을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의 위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어떤 활동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캐나다에서 온 6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아파트 상가와 거리에 나왔다 주민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3명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외국인이 이런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남성이 공항에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경북 김천까지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TBC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김천시 읍명동의 한 빌라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다수의 뒤인 4일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가 지침을 준수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공항에서 곧장 김천으로 간 겁니다. 안산보건소는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이 남성의 위치를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래요, 부산의 원곡동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앱은 원곡동으로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신 거는 이제 김천으로 가신 거죠. 이 남성은 김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같은 국적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김천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알고는 어디 가 있어야 된다는 알고는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라 하나 심박수를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장기 체류 취업 비자를 가진 이 남성은 증상이 없어 공항에서 진단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이 남성을 격리 조치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 숫자는 이제 1,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47명에 그치면서 이틀 연속 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임을 자제하고 또 가능한 밖에 나가지 말자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또 혹시 감염됐는데도 증상이 없는 이 젊은 사람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5일에서 7일인 점을 볼 때 거리 두기 첫 주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하고 어제 나타나는 어떤 발생 규모의 사실상 성적표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생했던 첫째 주의 성적표. 문제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든 재유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젊은 층이 조용한 전파의 매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등에 대해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식도 위생공무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주말엔 경찰까지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입장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간 1에서 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한 연예인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파악됐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잠긴 출입문 앞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한 36살 여성 A씨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일본을 다녀온 아이돌 그룹 출신 윤학을 만났는데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윤학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윤학을 만난 다음 날인 27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업소에 나와 일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근무할 때 종업원과 손님이 150명 정도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종업원들이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방식이어서 접촉자가 여럿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업종들의 특성상 아까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보건당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가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히며 당일 새벽 근무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확진자들의 그 기억이나 진술에 의해서 우리는 하고. A씨와 함께 살며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31살 여성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에야 유흥업소를 방문해 당일 근무한 종업원 명단 확보에 나섰고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게 선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전체 70%만 주기로 했던 기존 방침대로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제 통합당에 이어 어제 민주당까지 입장을 바꾸자 어제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란 겁니다. 심도 있는 논의란 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거나 닫아놨다고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기존안 그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에 주자고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장 대상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지는 않겠다는 뜻 정도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확대를 전제로 민주당 안은 13조 원이, 통합당 안은 2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 예산 재구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금년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예산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양당 모두 다음 달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달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국회 논의를 건너뛰어도 좋다는 말까지 총선을 앞둔 여야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가 먼저라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이런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질적인 우리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지난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5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적자로 GDP 대비 비중으로 따져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19년도 재정 수지 적자는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 수입 증가세 정책 그리고 확정 재정 등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점입니다. 이미 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반면 나랏돈 지출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 통과에 이어 준비 중인 2차 추경안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논의 결과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쏟아붓는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효과적으로 쓰는 건지 점검도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납세자들이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게 내 돈을 국가가 가져가서 얼마나 잘 썼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가 신용 등급 등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나랏돈을 얼마나 어떻게 잘 쓰냐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일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국내에선 이와 관련된 공식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다른 나라에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지 재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고용센터 대기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10,000원입니다. 대부분 최근 일감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안 쓰고 조금씩 일을 하긴 했는데 많이 끊긴 거는 이제 이번 달부터. 청년들의 발길이 부쩍 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일주일에 5번씩 나가는 거는 하루 이틀씩 나오게 하더니 그냥 가기 휴학한다고 했는데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급 휴직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과학교 강사들은 지금 서너 달째 무급 휴업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용직, 비정규직뿐 아니라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일자리도 불안해진 지 오래입니다. 대한항공이 전체 직원의 70%를 6개월간 휴직시키기로 했고 이스타항공은 300명 해고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휴직과 희망퇴직, 해고가 대기업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지만 올 들어 석 달간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26배를 넘어서는 등 벌써 재원 고갈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실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벨트로 갔습니다. 통합당 후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대를 끝내자며 지역 구민들이 관심 있을 부동산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까지 이른바 강남벨트에 있는 지역구 5곳을 돌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모두 통합당 소속인 지역구들로 민주당에겐 험지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강남벨트에 통합당 후보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강남 표심을 겨냥한 맞춤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도 종부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들을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지역구 종로에 집중했는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일할 준비부터 갖추고 있는 사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저 이낙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남에서 민주당 표심 잡기에 나섰고 평균 나이 68살인 라떼는 유세단은 경남에서 지역별 득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제3회 국회 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수도권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협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업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통합당은 강원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열세 지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세대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에 대해선 통합당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춘천 지원 유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정부의 해결 능력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엄청난 경제 코로나가 닥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줄곧 지역구, 종로 유세에 집중해온 황교안 대표는 오늘은 바로 옆 지역구인 중성동을 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현 정부는 조국 살리기에만 관심 있고 국민은 종부세 같은 세금 폭탄에 시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살리기 관심이 없어요. 조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열세 지역인 광주로 가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정당 투표만큼은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30, 40대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대호 후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30대 중반에서 40대를 가리켜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란 발언을 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인데 조 전 장관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총선 유세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은 주먹 인사도 접촉이 있는 만큼 거리를 두고 눈 인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권고했는데요. 오늘 유세 현장은 좀 달라졌는지 백운 기자가 이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악수는 직접 손과 손이 이렇게 닿는 거여서 제일 위험하지만 주먹 악수를 하더라도 주먹 악수보다는 그냥 눈 인사나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주먹 인사를 해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정은경 본부장 지적. 유세 초반엔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좁은 지하상가 유세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고 인사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건당국이 피해달라던 주먹 인사를 하고 마스크 내린 채 대화, 그리고 사진 촬영에 어깨 동무까지 이어집니다. 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건당국 권고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눈 인사로 여러분들께 대신하겠습니다. 어느새 주먹 인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데선 악수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20여 명이 손을 맞잡기까지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유세 현장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선거 유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기엔 불안하다고 유권자는 말합니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이거 공약을 다른 시민들에게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인터넷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긴 해요. 선거 유세장이 또 하나의 심각한 코로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국면에 걸맞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는 무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29개 군소 정당들이 모여서 오늘 토론회를 했는데요. 어땠는지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가운데 어제 주요 정당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29개 정당이 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음 발언은 1시간은 지난 뒤라야 찾아올 만큼 참석자가 많아서 각 정당은 자기 발언 기회 때 대표 공약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먹을거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회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왔습니다. 8년 동안 국회 담장 밖에서 말입니다. 이제 녹색당을 국회로 넣어주십시오. 일부 정당은 실현 가능성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냈는데 첫째, 결혼이나 재혼 시 정부에서 2억 전세 작업 무상 지원입니다. 둘째, 한 자녀 출산 시 중형급 승용차 무상 지원입니다. 과거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당수의 국가혁명배당금당도 가세했습니다. 6월 달부터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일단 바꿔보면 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아이디어만큼은 눈길을 끈 공약도 있었는데 미래당은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12년 청년당부터 미래당까지 정치했습니다. 그 모습 최저임금 받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 정당엔 모두 2차례, 시간은 합쳐서 단 3분 45초가 주어졌습니다. 사회자도 다음 순서 정당을 호명하기에 바빴고 각 정당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이번 주에 정점에 다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들로 병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매 시간 한 번씩 곳곳에서 울리는 위급 경고. 오후 사이에만 4명의 환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are prepared for, but when it happens so many times in one shift, it's pretty hard to tolerate. 가장 심각한 뉴욕주의 누적 사망자는 4,700여 명. 미국 전역으로는 지난 2월 2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뉴욕의 사망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여전히 비상사태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에 가까워지는 신호라고 내다봤습니다. Possible flattening of the curve is better than the increases that we have seen.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도 뉴욕과 뉴저지주에선 이번 주에 입원자와 사망자 숫자에서 정점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7%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에도 참여하고 있는 미 최고 전문가 파우치 박사는 백신 없이는 결코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던 중국 우한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풀립니다. 우한에 들어가지도 또 우한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 게 지난 1월 23일이니까 76일 만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봉쇄된 우한시에선 지금까지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한에 계속 있었던 우리 교민 가운데는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한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한국인 의사에게 지난 봉쇄됐던 76일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봉쇄 이후 우한시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사망자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속출했습니다. 우한의 한중 합작병원에서 일하던 이상기 원장도 정부가 마련한 귀국 전세기를 타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교민이 한 100여 분 넘게 남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의사가 또 저 하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이라도 주자는 마음으로 우한에 남았는데 교민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연일 온라인 진료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일반 감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솟기만 하던 우한의 확진자 증가세도 3월 들어서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주요했을까요? 우한시 방역 정책 중에. 그 통제의 힘이 굉장히 크죠.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하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우한 잔류 교민 90여 명 중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지만 교민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진 게 걱정입니다. 자영업, 요식업 이런 분들은 지금 타격이 지금 크시거든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는 회복이 사실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우한의 봉쇄가 내일부터 풀리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 원장은 단언합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상징 도시인 우한의 봉쇄 해제를 종식 수순으로 선전을 하지만 해외 역유입자, 무증상 전파, 그리고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까지 재확산의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에서 지내왔던 존슨 영국 총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총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이 역사상 가장 큰 시험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쪽 소식은 김정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자가 격리에 들어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격리 열흘 만에 증세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발열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존슨 총리가 일부 산소 공급을 받았지만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존슨 총리의 병세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의 업무는 라브 외무장관이 대행하게 됐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 코로나 사태를 유럽연합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Europa, die Europäische Union vor der größten Bewährungsprobe seit ihrer Gründung steht. Das ist unbenommen.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르다면서 앞으로 2주간 각종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봉쇄 조치의 일부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오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덴마크는 15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문을 열기로 했고 체코도 봉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 등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거나 강화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휴교령을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 영국 정부도 이번 주말까지인 봉쇄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도쿄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긴급 사태를 선포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일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感染経路が特定できない症例が多数に上り、かつ急速な増加が確認されており、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긴급 사태는 도쿄 수도권과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자체에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포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밀폐, 밀집, 밀접 이렇게 세 가지를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도 나왔던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전체 규모 108조엔 우리 돈 1,200조가 넘는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대당 30만엔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한 명당 10,000엔을 추가로 줍니다.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합니다. 또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긴급 사태가 7개 지자체에 선포됐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은 전과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주민들에게 평일과 주말 모두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심야 주점 등에도 임시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치에 처벌 규정은 없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인 노소영 씨는 9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10분 만에 끝난 오늘 비공개 재판에 최태원 회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 합의 이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주 가운데 42.29%를 노 관장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소송 규모가 커지면서 재판부도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습니다. 첫 재판엔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노 관장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앞으로의 쟁점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SK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50% 분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끌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처럼 이번 사건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집과 학교에 있던 주요 증거들을 자신이 숨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고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과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시와 관련한 김 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SBS와 통화에서 증거 은닉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김 씨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김 씨 주장에 대한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리며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이명희 씨는 울먹이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삿대질에 손찌검까지 했지만 누구도 이명희 씨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겐 고함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거 왜 밑에 가자? 아니 나 패팅기 좀. 야! 당장 못 고쳐다. 너 가서 고쳐. 빨리!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9명에게 22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을 전형적인 가불관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지만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폭력과 욕설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에 소치라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남편이 숨진 뒤 잠도 못 자고 극단적인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이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남성을 괴롭히려고 닭강정 30인분을 거짓 주문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는데요. 주문을 했던 대출 사기 일당 5명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 한 닭강정 판매점에 들어온 33만 원어치 허위 주문 영수증입니다. 닭강정을 판매한 주인이 학교폭력 용의자들이 피해자 A씨를 괴롭히려고 장난 주문을 한 걸로 추정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대출 사기 일당이 피해자 A씨를 괴롭히려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22살 B씨 등 5명이 A씨를 유인해 대출 사기에 가담시키려 했는데 A씨가 협력하지 않고 달아나자 협박을 하려고 A씨 이름으로 허위 닭강정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SNS에서 무직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았고 빼돌린 개인정보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 말고도 피해자가 5명이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도 이들은 2차례 더 추가 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씨 등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고 A씨는 대출 사기에 일부 가담했지만 이들에게 당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한 수사 상황 전해드립니다. 조주빈이 활동한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메신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퍼뜨린 10명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사람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하고 압수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대학생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입니다. 디스코드는 게임을 즐기는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로 인터넷 카페와 비슷한 채널을 만들면 여러 이용자가 접속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처럼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 등 3명은 여러 명이 접속하는 채널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7명은 접속자들과 1대1로 대화하며 한 개에 10,000원에서 30,000원을 받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16,000건에 이릅니다. 붙잡힌 10명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는데 만 12세 촉법 소년도 있었습니다. 디스코드 내에 그 박사방에서 확인되는 그런 성착취물 영상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입건한 경찰은 또 다른 유포자와 구매자 등 8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를 무단조회에 넘긴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속된 상태인데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서울 송파 위례주민센터에서 무단조회한 개인정보 명단입니다. 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거주지도 서울에서 강원, 부산까지 다양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계정으로 검색한 개인정보 200건 중 17건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경찰이 이들을 관리한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단 조회하도록 방치한 혐의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인데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 같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유기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두 공무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직무유기 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용재입니다.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55개 나라에서 투표가 불가능해지면서 투표율은 23.8%, 역대 최저치인데 힘든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루완다 재외투표소입니다. 마스크 쓴 채 발열 검사 마친 뒤에야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가진 새내기 유권자에겐 더욱 낯선 풍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할 수도 있었지만 루안다에서 첫 투표를 한 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검역이 최우선인 건 다른 나라 투표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6.8표 정상이시고요. 손세 정체 이용해 주시고 투표소 안에 있는 도장 만지실 쪽에만 잠깐 껴주세요. 스웨덴에선 500km,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500km 떨어진 예테보리라는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스톡홀름까지 참정권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재외 유권자 17만 1000여 명 가운데 4만 800여 명만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23.8%, 역대 최저치입니다. 러시아 등 55개 나라에서 재외 투표가 무산되면서 유권자 절반이 넘는 8만 7천여 명이 투표 기회 자체를 잃은 탓이 컸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우편, 그 투표를 맞출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에선 일부 교민이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투표지는 국내로 옮겨져 국내 투표 결과와 함께 개표됩니다. 공항 폐쇄로 국내 회송이 어려울 경우 선거법에 따라 각국 공관에서 개표까지 할지는 중앙선관위가 오는 1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문제를 두고도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자니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다른 국민들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곧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가운데 지난달 28일 이전에 거소 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투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때 차를 타고 지나면서 투표하는 형태의 임시투표소 설치까지 검토했지만 법상 설치 시한이 어제로 끝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고 투표 전후 동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남은 건 15일 총선 당일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해제가 되면 선거 당일 투표 시간대를 조절하고 투표소 내 임시 기표소를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투표하게 한다는 건데 이 역시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과 생명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아닌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오는 10일과 11일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SBS 권준입니다.
선관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투표 동료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투표소에 보낼 방역용품을 신느라 분주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께 옥천이요. 옥천이요? 예.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방역은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투표장 입구엔 발열 체크장이 생겼고 당으로 좀 홍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취소 그래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나마 충북과 전북처럼 확진자가 적은 곳은 SNS 홍보 계획도 새로 짜고 투표하세요라는 로고가 찍힌 빵을 파는 지역 빵집 협업 사업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선거 홍보조차 어렵습니다. 대신 후보들이 SNS로 비대면 홍보를 많이 하면서 사이버 선거 감시 업무는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100건, 200건씩은 훨씬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매일? 네. 선관위는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투표장 방역 대책을 모레 전까지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전공법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주요 정당들의 여성 안전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여성 안전은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불법 촬영에 악용될 우려가 큰 변형 카메라, 즉 몰카를 만들거나 팔거나 살 때 신원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수님, 이 공약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지는 스스로 그 초소형 카메라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웹하드 등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AI 기술로 지우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통합당은 영상을 갖고 협박하는 행위를 성폭력 수준으로 처벌하겠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내지는 피해자 지원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처벌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성폭행 가해자가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내실하기 위해서 전반적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요. 통합당의 공약은 현관문 경보장치와 휴대용 비상벨을 여성 1인 가구에 설치해주겠다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민생당은 여성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소수자 공약을 보면 정의당은 특정 집단, 성별 등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관련 공약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